여기 한국은 가난하다고 주장하는 중국인 동료들에 의해 세뇌당한 채 한국에 파견 가게 된 영국 여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우연히 한국의 평범한 가정집에 들어가게 되고 한국인들의 상상치도 못한 생활 수준의 학을 떼고 마는데요. 그렇다면 그녀가 한국에서 대체 어떤 장면을 목격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출신의 베라라고 합니다. 영국의 의류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저는 최근에 인생을 뒤흔드는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건 바로 아시아로의 파견이었습니다. 저는 한국과 중국에서 절대로 잊지 못할 경험을 하게 되고 이 경험은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사실 한국과 중국은 몹시 거대한 의류 시장을 갖고 있기에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두 나라 모두 엄청나게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두 국가 중 하나를 선택해서 파견 갈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선택했던 건 바로 중국이었어요. 그건 저희 회사에 재직 중인 중국인 직원들 때문이었죠. 이들은 중국은 현재 엄청난 발전을 통해 아시아 최강국이 된 지 오래고 각종 최첨단 인프라와 편리한 시설들이 즐비해 있다며 자화자찬했는데요. 그러면서 한국은 몹시 가난한 국가고 현재 한국인들은 부유한 중국의 일자리를 얻기 위해 불법으로 입국한 뒤 여러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며 민도가 낮은 한국만은 절대로 가면 안 된다고 주장하더라고요. 저는 중국인들의 이러한 하나 같은 주장에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중국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도착한 중국에서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곧바로 눈치챘어요. 일단 중국의 협력사에서 제공해준 기숙사부터가 그랬죠. 겉만 보면 신축 느낌이 물씬 나는 기숙사 건물은 안으로 들어가 보면 도대체 방 쪼개기를 얼마나 한 건지 일평남짓한 관짝 같은 방이 개미굴처럼 사방에 배치되어 있었을 뿐더러 그 좁은 방에서 4명이나 거주하고 있었거든요. 충격적이었던 점은 이런 지옥 같은 기숙사에서 머무는 중국인들은 자신들은 운이 좋다며 행복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중국에는 노숙자 문제가 매우 심각해서 밤만 되면 곳곳에 노숙자 텐트촌이 형성되고 텐트 내에 물건들을 약탈하는 전문 조직들이 엉켜서 아비규환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죠. 심지어 중국의 건물에는 수도시설조차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았는데요. 그래서 이들은 도시 내에 조성되어 있는 강에서 씻거나 쓰레기도 아무데나 버려댔기에 강은 본래의 투명색을 잃고 갈색 똥물이 되어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는 말처럼 중국의 도시는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였지만 속사정을 살펴보면 붕괴 직전에 몰린 악몽과도 같은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인들의 반응은 역시나 이상했어요. 이들은 마치 뭐라도 씌인 것처럼 한국을 싫어하면서 자신들의 불행을 덜고 있는 것 같은 한심한 태도만을 보였거든요. 그나마 중국이라서 이 정도지. 가난한 한국인들은 지금도 쌀이 없어서 굶어서 아사하고 있다더라. 야비한 한국인들은 식량을 구하기 위해 같은 동포의 주머니를 털고 있다더라. 나는 중국인으로 태어난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 저는 가끔 이들이 자기소개를 하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었지만 중국인들 앞에서 한국의 한자라도 꺼낸다면 이들은 눈을 부라리며 죽기 살기로 덤벼들었기에 저는 그들의 말에 동의하는 척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불편하고 냄새나고 하고 싶은 말도 할 수 없는 지옥 같은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본사 측에서는 중국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짐에 따라 중국은 더 이상의 투자 가치가 없다며 제게 재발령 소식을 전해왔는데요. 저는 중국만 아니라면 어디든 좋다는 생각에 설레는 마음으로 발령지를 확인했지만 재수없게도 제가 가게 될 곳은 바로 한국이더군요. 솔직히 거짓말과 사기를 밥 먹는 듯이 치는 중국인들의 말은 전혀 믿을 게 못 됐지만 그래도 중국인들이 하나같이 한국을 욕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게 됐던 저였기에 이러한 한국 발령 소식은 큰 좌절로 다가왔습니다. 어쩌면 한국은 중국보다도 나쁜 파견지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나 역시나 제겐 선택권 따위는 없었고 저는 거의 끌려가듯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으로의 여정은 시작부터 매우 불길하더군요. 왜냐하면 중국인 승객이 비행기 엔진에 동전을 넣는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했고 결국 한국행 비행기가 연착되어 버렸거든요. 한심하게도 중국 항공사 측은 이러한 중국인들의 상식 밖의 행동을 뒤늦게 알아차렸기 때문에 저는 거의 자정이 다 돼서야 한국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제 중국에서의 경험을 떠올려 보자면 이 시간대의 중국 도시는 거린과 노숙자들이 각종 문제를 일으키는 지옥으로 변해버리곤 했기에 저는 어쩔 수 없이 공항 노숙을 해야 하는 듯 싶었는데요.
그런데 웬 공항 직원처럼 보이는 한국인 한 명이 제게 다가오더니 이내 충격적인 말을 건네오더라고요. 인천공항에서는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해 늦은 시간에 입국하게 된 승객분들을 위해 보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공항 호텔에서 무료로 머물 수 있고 지금 공항에서 빠져나가고 싶은 분들은 인천공항 측과 제휴를 맺은 안전한 택시를 50% 할인된 가격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한국인 직원의 말을 듣고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아니, 이건 아무리 봐도 상식이라는 게 없는 중국인과 근무 태만의 중국 항공사 잘못이 분명해 보였는데 어째서 뜬금없는 인천공항 측이 저희에게 보상을 베풀어준다는 말인가요? 중국에서는 자신의 잘못으로 상황이 벌어져도 절대로 인정하지 않고 우겨대는 게 기본이고 저 또한 이런 중국에서 살다 보니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중국인들처럼 점점 변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한국은 어떻게 남의 잘못임에도 오직 승객들만을 위해 손해를 감수하고 호의를 베풀어 줄 수가 있는 건지 저는 이러한 상황 자체가 도저히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중국에서 너무 오래 살아왔던 탓일까? 저는 진정으로 대가 없는 호의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게 되었고 곧 이 상황에 대한 불신의 감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실 중국에서는 호텔이나 공항 등에서 택시 호출 서비스나 숙박 예약 서비스를 제공하는 척하며 자신들과 커미션 관계에 있는 업체를 소개해주는 경우가 몹시 흔한데요. 그래서 이들에게 속아 자칫 2배 이상의 가격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도대체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너무나도 궁금해졌고 그렇게 알고도 속아보기로 했죠. 저는 인천공항에서 노숙을 하는 것이 아닌 공항 측에서 소개해준 연계 택시를 이용해보기로 결정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곧이어 도착한 한국의 콜택시를 타자마자 기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택시는 친환경 전기차였고 내부에는 중국 택시에서 나는 담뱃전내는커녕 향기로운 방향제 냄새만이 가득했거든요. 전기차는 너무 비싼 가격 때문에 중국은커녕 영국에서도 흔히 볼 수 없는 차량인데 한국은 얼마나 부유한 국가면 택시마저 전기차로 운영되고 있을 수가 있단 말인지 저는 아무래도 한국은 중국인들이 말했던 것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부자 나라라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의 설렘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도 잠시 저는 이내 엄청난 위기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기사님이 백미러로 제 눈치를 슬금슬금 보는 듯 하더니 이내 미친 듯이 속도를 높이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늦은 새벽 시간에 도로에서 알 수 없는 행동을 하는 택시기사를 보고 지금 제게 일어나는 일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저는 그가 공항 직원과 짜고 치고 저를 납치하려는 거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영어를 사용하며 돈이면 전부 줄 테니 제발 저를 내려달라고 빌다시피 애원했죠. 그러나 택시기사는 영어를 전혀 못하는지 이러한 제 간청을 무시한 채 운전에만 집중할 뿐이었고 이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며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한국어까지 구사하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는 공범과 의사소통을 하는 모양이었는데요. 저는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도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는 것을 느끼고 행동에 옮기려고 했습니다. 중국에서 이러한 택시 관련 납치 사고는 끊이질 않고 있고 저는 이러한 사고를 대비하여 달리는 차량에서 뛰어내리는 법을 미리 숙지해 두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제가 떨리는 손을 억지로 부여잡고 택시에서 뛰어내리려던 그때 갑자기 경찰들이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 그제야 택시기사의 광란의 질주도 멈추었고 저는 그 틈을 타서 재빨리 택시에서 내려 경찰에게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경찰에게 매미처럼 매달려서 납치를 당할 뻔했다고 울며불며 소리를 질렀죠. 그런데 경찰의 반응이 이상했어요. 이들은 바로 뛰어가서 납치범을 잡아도 모자를 판국에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 말해오는 듯한 표정을 지을 뿐이었거든요. 그리고 경찰들은 이내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며 충격적인 말을 해오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오해가 있으셨던 모양입니다. 저희는 택시기사분께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했거든요. 아무래도 기사 아저씨가 영어를 못해서 오해가 생겼던 모양이네요. 그랬습니다. 그가 갑자기 속력을 높이고 한국어를 사용하며 어디론가로 다급하게 전화를 걸었던 건 저를 납치하기 위해서가 아닌 새벽을 틈타 음주운전을 일삼는 파렴치한을 잡기 위해서였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자가 경찰에게 잡히는 모습을 본 택시기사 아저씨는 그제야 영어로 번역된 휴대폰을 건네며 제게 사과를 해왔죠. 죄송합니다. 제가 영어를 못해서 오해가 있었던 모양이네요. 저는 다른 사람들의 목숨까지 위험하게 만드는 음주운전자를 도저히 그냥 두고 볼 수만은 없었고 부득이하게 손님에게 신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부터 손님의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모시고 택시비도 받지 않을 테니 너그럽게 용서해 주세요. 저는 불의를 보고 직접 행동하는 한국인들의 정의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국에서는 남을 절대로 믿지 않는 문화가 존재하고, 따라서 어떤 사람이 쓰러져 있거나 곤경에 처한 상황을 보더라도 도움은커녕 신경조차 쓰지 않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한국인 택시기사 아저씨는 손해까지 감수하면서 생면부지의 다른 한국인들의 안전을 위해 직접 발로 뛰다니 한국인들의 시민의식 수준은 뭔가를 아득히 뛰어넘은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그렇게 경찰 조사를 받던 음주운전자는 결국 중국인으로 밝혀졌는데요. 그는 한국으로 일을 하러 온 중국인 노동자였고, 눈이 풀린 채로 자신은 대국 출신이라 소국 한국에서 아무 범죄나 저질러도 된다며 감히 한국 따위가 중국인을 어떻게 할 수 있겠냐며 뻔뻔하게 소리를 질러대더라고요. 사실 중국에는 음주운전에 무척이나 관대한 문화가 있어서 음주운전자가 너무나도 많고, 술을 대놓고 마시면서 운전을 해도 절대로 잡혀가지 않는데요. 저는 이런 중국의 수준으로는 100년이 지나도 한국을 이해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을 하며 혀를 끌끌 찰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인들은 가난한 한국인들이 중국으로 노동을 하러 온다더니 현실은 중국인들이 한국에 일자리를 찾으러 몰려들고 있을 뿐더러 한국에서 각종 범죄를 일으키며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점에 그저 고개를 가로저을 뿐이었죠. 그렇게 저는 한국 입국 첫날부터 여러 뜻하지 않은 경험을 해야 했지만 결국 무사히 숙소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한국 이곳저곳을 둘러보면서 역시나 한국은 중국과는 완전히 다른 나라라는 것을 느끼게 되죠. 일단 한국은 중국처럼 어수선하고 낙후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저였지만 한국에는 중국에서 봤던 혼란 대신 질서가 있었고, 거리에는 각종 오물과 대소변 대신 청결이 있었는데요. 도심은 물론이거니와 골목길이나 굴다리 같은 으슥한 곳에서도 쓰레기는커녕 먼지 한 톨조차 찾아볼 수 없었죠. 가장 충격적이었던 점은 한국에서는 중국처럼 도심 속에서도 강을 찾아볼 수 있었는데, 강물이 탁해지고 오염된 채로 방치된 중국의 강물과는 달리 한국은 강물을 무척이나 모범적으로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강이 어찌나 맑던지 각종 물고기와 새들이 한가로이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심지어 모든 연령대의 시민들이 고요한 강의 분위기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중국에서와 같이 강물에 단체로 비누를 가져와서 몸을 씻는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고, 한국인들은 자연의 소중함을 이해하고 감사할 줄 아는 여유를 가진 교양인의 모습을 보여주었죠. 놀라운 점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우연히 들르게 된 서울숲에서 정말 까무러칠 뻔했거든요. 사실 중국에도 서울숲 같은 녹지 공간을 이곳저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인들은 이곳에 심어진 꽃이나 묘목들을 몰래 훔쳐간다거나 소풍을 온 뒤 발생한 쓰레기들을 그대로 놓고 간다거나 해서 그러한 녹지 공간은 곧 쓰레기 매립장으로 변해버리며 완전히 망가져버리죠. 하지만 한국의 숲은 전혀 달랐습니다. 심지어 서울숲은 도심 속에 위치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보존 상태를 자랑하고 있었죠. 공원은 넓고 무성한 나뭇잎으로 가득 차 있을 뿐만 아니라 꼼꼼하게 정리되어 있었기에 조깅하는 사람들은 잘 정비된 길을 이용할 수 있었고, 아이들은 쓰레기가 전혀 없는 녹지 공간에서 즐겁게 놀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내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즐거운 시간을 보낸 한국인들은 하나같이 별도로 설치된 쓰레기장에서 알 수 없는 행동을 시작했거든요. 알고 보니 한국인들은 중국인들처럼 쓰레기를 내팽개치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닌 별도의 분리수거장에서 분리수거까지 완벽하게 하고 간 거였는데요. 서울숲에 돗자리를 깔고 맥주와 여러 음식들을 즐기던 한국인 무리들은 하나같이 분리수거까지 완벽하게 마무리한 뒤 일어났고, 결국 한국인들이 지나간 자리에는 티끌만한 쓰레기조차 전혀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는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 영국인들은 하는 방법조차 모를 정도로 한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한국인들은 그야말로 조용히 지구의 환경을 지키는 수호신이었던 거였죠. 물론 한국인들과는 그 누구와도 친해질 수 있었던 점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제가 한국의 이러한 우수한 모습에 연신 감탄하고 있자 근처에서 맥주를 마시던 무리는 흔쾌히 제가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거든요. 심지어 일행 중 한 명인 지혜는 제가 숙소까지 가려면 먼 길을 이동해야 하니 자신의 집에서 하룻밤 묵고 가라며 제 상황을 배려해 주기도 했는데요. 이런 대가 없는 친절은 중국에서는 절대로 기대할 수 없기에 저는 무한한 감동을 느끼며 그녀의 집으로 따라갔습니다. 사실 그녀는 집으로 이동하면서도
자신의 집은 좁아서 다소 불편하게 잘 수도 있다며 미안해했는데요. 저는 무료로 방을 내어주는 입장임에도 끝까지 저를 걱정해주는 그녀의 모습에 감동을 받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중국에서의 경험이 떠올라서 공포에 질리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좁고 가난하면 무료로 방을 쓰는 제 걱정을 해준단 말인가요? 물론 한국의 건물들은 전부 멋있고 웅장하긴 했지만 그건 중국도 마찬가지였기에 저는 한국인들도 중국에서와 같은 개미굴 같은 집에서 살고 있을까봐 잔뜩 긴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녀의 집에 도착한 순간 저는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한국인들은 가난해서 길거리에서 텐트를 치고 자는 수준이라며 비하하던 중국인들의 말과는 달리 지혜의 집은 제가 한국인들과 같은 21세기를 살아가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충격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일단 저희가 집에 들어오자마자 집안의 공기청정기와 난방 등 여러 가지가 저절로 작동이 되길래 뭔가 싶었는데 지혜는 제 얼빠진 표정을 보고 놀라운 이야기를 해오기 시작했습니다. 아, 우리 집에는 AI 중앙 콘솔이 설치되어 있거든. 이 중앙 제어 장치는 사람이 집에 들어옴과 나감을 저절로 인식하고 그에 걸맞은 최적의 온도와 습도, 그리고 공기 상태를 유지하게 만들어주지. 저는 마치 미래에서나 볼 법한 한국 가정집의 모습에 지혜가 부자일 거라고 확신했고 그렇게 그녀를 동경해 눈동자로 쳐다봤지만 지혜는 또다시 믿기지 않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집을 봐. 집이 이렇게나 좁은데 도대체 어딜 봐서 이게 부잣집이겠어? 공기청정기는 한국의 웬만한 가정집이라면 전부 설치되어 있고 이러한 AI 중앙 콘솔 장치는 한국에서 얼마든지 구할 수 있어. 중국인들은 수돗물조차 안 나오는 집에서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다면 한국은 평범한 서민들마저 이러한 최첨단 문명을 한껏 누리고 있던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따로 있었어요. 바로 지혜의 냉장고가 뭔가 이상하다 싶더니 그녀가 사용하는 냉장고는 내용물을 저절로 인식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레시피를 제안하는 기능이 들어가 있는 AI 냉장고였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녀는 간단한 음성 명령만으로 한 끼를 완벽하게 조리할 수 있는 스마트 오븐까지 구비해두고 있었는데요. 중국인들은 집에 냉장고 하나 없어서 여름에는 상할 만한 음식은 절대로 구매하지 않고 겨울에는 모든 반찬들을 별도의 통에 담아 창틀에 매달아뒀지만 한국인들은 이미 차원을 뛰어넘은 높은 수준의 기술로 매우 윤택한 삶을 살고 있던 것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한국은 기술력이 뛰어나기로 몹시 유명한 국가고 한국에서는 이러한 최첨단 가전제품들을 무척이나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저는 영국보다도 훨씬 더 발전되고 부유한 모습을 보이는 한국의 모습에 혀를 내두를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호텔 같은 지혜의 집에서 꿈만 같은 하루를 보낼 수 있었고 다음날 무사히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다 문득 저는 한국에서는 따릉이라는 공유자전거 대여 시스템이 존재한다는 것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이건 중국이 한국을 따라했다가 단 3일 만에 모든 자전거가 도난당해서 전면 폐지된 매우 유명한 시스템이거든요. 저는 중국과는 달리 한국에서는 이런 공유 자전거 시스템이 멀쩡히 유지된다는 점에 큰 흥미를 느꼈고 그렇게 자전거를 대여해서 모험을 떠나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자전거를 대여함과 동시에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되죠. 일단 따릉이는 분명 공유 자전거였음에도 자전거의 상태가 몹시 깨끗해서 놀라기도 했지만 한국은 무척이나 우수한 상태의 자전거 도로가 구비되어 있다는 점에도 큰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자전거 도로와 보도와의 경계도 명확했고 심지어 차도로부터 오는 위협을 막기 위해 각종 가드레일까지 설치되어 있었거든요. 어떻게 한국은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완벽한 인프라를 구비해 둘 수가 있단 말인가? 저는 도대체 중국이 무슨 자신감으로 한국을 질투하고 있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격차는 딱 봐도 하늘과 땅 차이였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만족스러운 여정을 떠날 무렵 저는 제 주머니 속에 있으면 안 될 물건이 들어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됩니다. 그건 바로 지엔의 집 도어락의 카드키였는데요. 제가 그녀의 집에 도착하자마자 잠시 편의점에 다녀온다고 하니 그녀는 제게 카드키를 건네주며 원하는 만큼 시간을 보내고 들어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바보처럼 그때 받은 카드키를 그대로 숙소까지 가져와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지혜에게 전화를 거니 지혜는 놀라운 이야기를 건네오기 시작하더군요. 베라, 이제는 한국의 인프라를 좀 믿어보지 그래? 지금 네가 있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편의점에 들어가 봐. 그러면 그곳에서 편의점 택배라는 것을 보낼 수 있을 거야. 한국의 택배 인프라는 전 세계 최고 수준이고 아마 내가 보낸 카드키는
운이 좋다면 내일쯤 우리 집으로 돌아올 거야. 저는 그녀의 말을 듣고 한국 인프라의 한계는 대체 어디까지인가 싶어 기겁을 하고 말았습니다. 영국에서는 택배 한 번 보내려면 차를 타고 1시간 이상 나가서 도심에 위치해 있는 우체국까지 가는 게 당연하고 택배 배송까지 한 달은 소요되는데 한국은 도저히 일반적인 상식이라는 것이 통하지 않는 국가였죠. 심지어 그렇게 도착한 편의점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보내는 택배 꾸러미들이 아무런 보안 장치도 없이 널브러져 있었기에 저는 한국인들의 놀라운 시민의식에 다시 한번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대체 한국이라는 나라의 정체는 뭐란 말인가? 아직 한국에서의 본격적인 파견 업무는 시작도 안 했지만 저는 제 기존 상식을 전부 파괴하는 한국에 완전히 빠져들어 버렸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